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학농민운동부터 의미사변까지 모분사탐 영상 시간까지 합쳐서 빠르게 한 10분에서 12분 안에 빠르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내용, 오늘 본 주제가 시험과 연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을미사변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원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조약 이후 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파탄났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열강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근대적 조약을 잘 알지 못했고 계속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갔고 백성들의 경제가 굉장히 파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기 힘들자 동학이라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종교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많이 퍼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동학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동학농민운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고부농민봉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고부농민봉기. 고부농민봉기는 뭐냐면은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부농민들을 괴롭혀요. 막 만석보라는 댐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물을 쓰려면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석보를 만들었는데 그 만석보를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분명 만들 때 백성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빠르게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거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농민들은 굉장히 화나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게 일란을 일으킨 게 고부농민봉기인데 이 고부농민봉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용태가 고부농민봉기는 분명히 고부군수 조병갑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핵사 이용태의 이런 행동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게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1차 동학농민운동이 너무 거세서 막 전주성까지 먹고 너무 커지자 우리나라 정부에선 두 가지 조치를 취해요. 첫 번째로는 정부의 조치. 첫 번째로는 청나라를 불러. 이모군란 때처럼 청나라를 불러.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 청나라에 도움을 하고 두 번째 안으로는 우리나라 동학농민들 만나서 너네 왜 밀란을 일으켰니? 너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하면서 우리나라 이 동학농민들과 같이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 화약을 체결해서 이 일단락돼요.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여기 뭐 간단하게 동학농민운동 간단하게 볼게요. 최대한 빠르게.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텐진 조약이라고 청나라랑 일본이랑 맺은 조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조선에 들어올 때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한테 얘기해야 돼. 또 일본도 조선에 들어오면 청나라한테 얘기해야 돼. 서로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나라 조정에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낸 거야. 보내서 일본도 이 텐진 조약에 일거해서 일본이 또 들어와요. 우리나라 일본군까지.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옴. 근데 지금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나라한테 군대 요청을 한 건데 전주화역으로 잘 마무리됐어.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 조정에서 정말 미안한데 청나라, 일본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 잘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청나라는 돌아갔는데 일본군은 이미 조선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를 먹을 준비를 하고 들어온 거야. 이 군대는 일본 군대는.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에워싸고 둘러싼 다음에 이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세 개의 국가, 세 개의 열강들이 너네 왜 조선에 들어가서 남의 나라 경복궁 둘러싸고 왜 협박하냐? 그러자 일본군이 우리는 얘네를 개화시켜 주려고 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화시켜 준다는 핑계로 우리나라 궁궐을 둘러싸게 돼요. 그러자 동학농민군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2차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뭘까요? 반외세. 일본에 대항한 거죠. 근데 일본군은 이미 근대화된 군인이었고 우리나라 농민군, 훈련되지 않은 농민군이었고 근대화된 일본군과 훈련되지 않은 동학농민군과의 싸움에선 당연히 우리나라 동학농민군이 안타깝게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리나 반봉건적, 반외세적 이런 의의로는 반봉건적, 반외세적 의의가 있다는 걸 알고 동학농민운동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갑오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한테 개화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남의 나라에 군대를 끌고 들어오더니 개화를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일본군의 지금 협박을 받고 있으니까 개화를 하게 되고 국가 구조를 바꾸면서 이 갑오개혁, 우리나라 근대화된 개혁이고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었고 이 갑오개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밑줄 칠까요? 중요한 거는 갑오개혁,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개혁을 하게 됐는데 왕실과 정부의 분리, 근대적 내각제 수립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왕이 정치했어요. 근데 이제 영국처럼 왕은 존재만 하지 왕은 정치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근대적 내각제 이제 대신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왕정보다 민주정으로 가깝게 온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때는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왕은 존재하는데 왕은 정치에서 약간 한 발자국 물러난 근대적 형태로 바꾸게 된 게 갑오개혁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조세제도의 합리화. 이때 우리나라 이제 조세제도 은납화 그런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분제 해체. 이제 조세제도도 근대식으로 넘어오게 되고 완전 근대적인 국가로 신분제가 없어지고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노비제도가 폐지된 게 갑오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서 발생하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너무 이래라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 안에서 우리나라 왕실 안에서 명성황후와 고종이 러시아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안에 친러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친러파의 핵심은 명성황후였어요. 그러자 일본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일본군이 들어가서 조선을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선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친러파의 핵심인 명성황후를 시해하죠. 그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을미사변입니다. 우리나라 국모가 일본 양아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을미사변이고 이 동학농민운동부터 갑오개혁, 을미사변까지 이 흐름을 알고 갑오개혁의 내용이 오늘 빨간색으로 밑줄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그냥 여러분 중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오늘 거꾸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수심하여 충효로서 근본을 삼고 보국 안민하려는 것이었으며 수심 경천의 도였다. 때문에 나는 동학을 극히 좋아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사람이 곧 하늘임을 내세운 동학은 부패한 관리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에 핍박받는 농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다. 교세가 점차 확장하자 동학 교도들은
혹세 무민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 최재의 원통함을 풀고 동학교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달라는 시위를 벌이면서 점차 보국안민, 척외양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봉기를 도모하게 된다. 1894년 결국 고부 농민 봉기가 발발하게 된다.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적을 견디다 못한 농민 수백 명은 전봉준을 앞세워 관할을 점령하고 아전을 처벌하기에 이른다. 신인 군수의 온건한 무마책에 농민군은 스스로 잠시 해산하지만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한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혹독하게 탄압하였고 이를 계기로 농민 봉기는 더욱 크게 번지게 된다. 1894년 3월 제1차 동학농민운동. 보국안민의 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관직과 재물만을 도둑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굳은 맹세를 하노라. 탄압에 맞서 전봉준은 무장에서 농민군을 재정비한 뒤 각 지역에 통문을 보내 김계남, 손아중과 함께 봉기를 일으킨다. 고부를 다시 점령하고 백산에 집결. 4대 강령과 경문을 선포한다.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라.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는 자들을 모두 멸하라. 동학 농민군은 황토현, 황룡천 전투 등에서 정부군을 크게 격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 4월 전주성에 입성한다. 전주성 함락에 놀란 조정은 청에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2천여 명의 청군이 일주일 만에 아산만에 상륙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파병한다. 이튿날 인천에 상륙한 8천여 명의 일본군.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 정부는 양국에 철병을 요구하는 한편 농민군은 정부의 패정 개혁안 수락을 조건으로 휴전을 제의하고 5월 전주 화약을 맺은 뒤 해산한다. 전봉준은 군중 수천 명을 끼고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군중 수만 명을 거느리고 좌도를 통솔하였다. 심지어는 고을 원을 추방하니 모두 동학당에 들어 성명을 보존하였다. 농민군은 집강소를,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패정 개혁안을 실시한다. 1894년 9월 제2차 농민봉기. 일본군은 철병을 거부하고 서울로 진군하여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뒤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여 조선 정계를 장악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킨다. 패정 개혁보다 항일 투쟁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전봉준은 전라도, 충청도의 교단을 연합, 다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 한양으로 북상하지만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광군, 양반이 조직한 민보군까지 합세한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12월을 고비로 모두 진압되고 만다. 왜 난을 일으켰느냐? 일어난 것은 난이 아니라 백성의 원성이다. 민병을 일으킨 것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며 백성의 삶에서 폭력을 제고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전통적 봉건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은 이후 조선의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어 근대 개혁의 길을 터주었지만 1894년 가보년은 조선을 향한 일본의 야욕이
마침내 실현 단계에 이른 시기. 여러분, 동학농민운동도 보고 갑오개혁도 뭐 앞에 제 설명만 듣고 봐도 되는데 여기 이 5분 영상 보면 훨씬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거 EBS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거라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갑오개혁도 한번 보고 올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전봉준 등이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다. 당시 농민군은 4월 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에 놀란 정부는 청에 지원을 요청한다. 청의 군대가 아산만에 도착하자 청군의 파병 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며 이를 빌미삼아 군대를 파병한다. 한편 전주성에서 농민군과 고종의 위임을 받은 정부 대표가 만나 농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는다. 이후 전라도에는 농민군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직강소가 설치되고 정부는 개혁을 위한 교정청을 설치하며 청일, 양국군의 철병을 요구한다.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내정 개혁을 요구하며 철병을 거부하고 6월 21일 경복궁을 점령한다. 또한 아산만에 있던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 전쟁을 일으킨다. 제1차 갑오개혁. 일본 군사들이 대궐로 들어왔다. 이날 새벽에 일본군 2개 대대가 영추문으로 들어와 마침내 국문을 지키고 오후에는 가경에 이르러 무기를 압수하였다. 일본군은 친일적인 개화파 정권을 구상하면서 집권층인 민씨 세력과 대립하였던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내세워 이른바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세운다. 개혁법안에 심의, 의결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 중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일본이 청일 전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미흡하지만 그나마 자주적 개혁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국내부를 신설하였으며 국왕의 권한보다는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하는 개혁을 시작으로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여 인물 본위의 관리 임명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제의 도입과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고문과 연좌제, 조훈금지와 과부제가 허용 등 봉건적 악습을 폐지한다. 하지만 1894년 9월 이후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고 곧 조선에 눈을 돌린다. 그들이 원하는 개혁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일본의 망명 중이던 박영효, 서광범 등 갑신정변의 중심 인물들을 불러들여 제2차 개혁에 나선다. 이른바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1894년 11월 제2차 갑오개혁.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국군을 융성하게 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자주 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할 것입니다. 이에 14개조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상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군국기무처는 폐지되고 고종이 반포한 홍범 14조를 통해 청과 왕실의 정치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자주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서거문을 종묘에 바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 일본인 고문관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 개혁이기도 했다. 내각제 도입, 팔도 폐지, 중앙의 칠부 개편, 재판소 설치, 유기전 폐지,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는 등 제2차 갑오개혁에도 매우 많은 개혁이 시행된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이르는 조선시대 다양한 개혁의 물줄기가 모여진 갑오개혁. 그러나 이 갑오개혁은 제도적 개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지만 일본의 강요 속에 지배층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미흡한 개혁이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하였던 토지제도 개혁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일본의 방해로 국방력 강화와 상공업 진흥 등 진정한 근대화를 향한 개혁은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었다.
고생했고, 두 번째 거꾸로 수업 우리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두 번째 거꾸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